이번 세션에서는 UiPath의 이봉선 전무님께서 AI를 활용한 RPA 고도화의 사례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 및 유형의 AI 모델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가속화한 사례와 RPA 플러스 AI 구현에 대하여 상세히 공유합니다. 이봉선 전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봉선입니다. 지금 RPA는 이제 업무 자동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RPA를 통해서 그 업무 자동화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로 AI를 접목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PA 플러스 AI라고 이제 보통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RPA 플러스 AI가 이제 어떤 그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 그걸 적용했던 그런 사례, 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차는 처음에 이제 RPA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RPA 추진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형별로 모든 유형을 다 채택하고 이제 추진하는 그런 유형을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RPA 플러스 AI라는 말을 많이 그 시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떤 걸 RPA 플러스 AI라고 하는지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 적용 가능한 영역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 실제 이제 업무 적용한 사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영어로 이제 fully automated enterprise를 한글로 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자꾸 들으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편의상 제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보통 이제 기업에서 회사의 이제 전반적인 그 백오피스 업무, 이런 업무들 중에서 반복적이고 그런 업무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회사의 공용 관리하는 그런 로봇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이제 RPA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1번 유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형은 그 부서 단위로 봤을 때 그 부서의 공통 업무,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이 공통 업무들을 그 부서 내에 있는 파워 유저나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사 공통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COE 팀의 전문 개발자, 그러니까 이제 개발한 그런 공통 업무를 일반 그 부서의 그 직원들의 그 PC에 로봇을 설치해서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되겠고, 세 번째 유형은 개인의 PC에 그 로봇을 설치하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그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 그 로우 코드, 즉 이제 좀 이제 앞에서 COE 기반의 그런 개발 툴은 좀 전문 개발자용이라고 하면, 요 현업 개발자용 그 툴은 약간 좀 쉬운 그런 툴을 가지고 직접 자기 업무를 본인이 개발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세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AI를 활용하는 그런 그 유형이 되겠고, AI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RPA로만 자동화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화 가능 영역이 굉장히 크게 그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자동화의 그 속도가 더 훨씬 가속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가트너에서도 이제 그 작년에 발표한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요 4가지 유형의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요 플랫폼, 그 자동화 플랫폼이 필요한데, 즉 이제 엔드 투 엔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엔드 투 엔드라는 의미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하는 일이 대상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현업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이제 매뉴얼리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발굴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예를 들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타스크 마이닝 같은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직접 그 툴을 통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타스크 마이닝을 통해서 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과제를 RPA 적용 대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개발자와 현업이 쓸 수 있는 시티즌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쉬운 개발 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나 실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RPA 그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과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참여라는 또 하나의 이제 팩터가 있는데, 참여라는 의미는 이 프로세스 중에서 업무 프로세스 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이 보고 승인을 하거나 또는 검증을 해서 또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까지는 RPA로 자동화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잘라서 하거나 또는 그렇게 그 길고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는 RP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렇게 해왔던 게 관행이었는데, 액션 센터라고 하는 이런 그 중간에 사람, 직원의 또는 상급자의 검증이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폼을 통해서 승인 절차를 밟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지금 RPA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시보드나 이런 모니터,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서버나 로봇 운영이나 이런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효과가 있고 ROI가 나오는지, 이런 걸 이제 리얼타임으로 AI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발굴서부터 이제 측정까지 전 과정 엔드투엔드의 자동화 플랫폼이 있어야 풀리 오토메이티드 엔터프라이즈, 즉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가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PA 플러스 이제 AI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PA는 뒤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람이 하는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일을 대신 따라서 하는 그런 역할이고, 사람이 하는 일만 따라하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RPA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런 기능은 RPA 자체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AI를 통해서, AI는 결국은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유추하고 추론하는 이런 거를 모델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RPA와 AI를 접목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측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RPA 플러스 AI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RPA는 파일 간의 이동이나 또는 복사, 붙이기, 뭐 이메일 수신, 발신 또는 이제 그 정형 문서에서 데이터를 수출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정형화된 또는 반복적이고 이 루틴화되어 있는 그런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정형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출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메일을 분류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타스크 마이닝과 같이 이렇게 그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본다든지 또는 챗봇을 활용해서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RPA 플러스 AI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많은 과제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AI가 많이 그 화제가 되어 있는 지 이미 오래됐고, 또 웬만한 기업들은 자체 내에 AI 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 있을 정도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그 AI가 쉽게 업무에 적용돼서 확산되기 어려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RPA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는 팀이 COE 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추진하는 팀이 별개의 부서로 또 존재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팀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 회사의 AI 모델 제작 또는 플랜 이런 거와 그 RPA 팀에서 추진하는 회사의 자동화 이게 같은 축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자 그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이게 접목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정책적인 또는 뭐 조직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은 RPA에서 AI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특정된, 서로 약속된 그런 인터페이스 통해서 서로 교통을 해야, 통신을 해야 이게 업무 그 흐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 간의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접목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AI 센터라고 하는, 좀 더 자세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AI 센터는 그 AI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나 AI 팀에서 만든 그런 모델을 쉽게 디플로이하고 그걸 이제 그 RPA 로봇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쉽게 AI에서 만든 모델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배포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그 모델 자체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 또는 이제 모델은 계속해서 재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재학습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AI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 센터는 저희가 이제 UiPath에서 지금까지 만든 25개의 그 AI 모델이 있고,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업에서 만든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모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이러저러한 그 업계에 있는 그 파트너 또는 업체들이 만든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로봇이 쓸 수 있는 환경에 맞는 스킬로 빌드하고, 그 스킬을 가지고 로봇이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 AI 모델에서 그 내어주는 결과를 주는 그런 컨피던스 스코어가 그 수준 이하이면 그 직원한테 직접 사람에게 그 검증 과정을 보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증된 그 교정한 값은 다시 재학습을 시키는 이런 일련의 하나의 사이클을 그 구현한 플랫폼 안에서 AI 모델을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로봇이 이 AI 모델을 가지고 자동화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5개의 그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그 비정형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저희는 이제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는 용어를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에서 커버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서의 종류는 이제 인보이스, 대표적인 게 인보이스, 그다음에 영수증, 그리고 이제 반정형 문서 또는 PO 또는 이제 공과금 같은 그런 문서들. 물론 이제 여기 정해져 있는 요 패턴화된 이런 모델이 있지만, 다른 문서들도 요 모델을 가지고 또 학습을 시켜서 또 그 모델을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 모델 이외에 언어를 분석한다든지, 또 언어를 이해하고, 또는 이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대조한다든지,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모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크게는 글자는 안 보이는데 제가 스크린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을 가지고 그 산업의 분류별로 어떤 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각 그 기업의 산업별로 그 의료 분야에서의 적용 방법,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공공, 그다음에 보험, 또 기타 영역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이미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업무 적용한 사례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공급망 관리라든지 또는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이제 민감하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대출에 대한 기본 예측 또는 대출 승인 절차 뭐 이런 쪽에 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금융 쪽에서도 이제 보험 쪽에서 많은 그 적용 사례들이 나오고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특정적인 게 이제 특정 상품 구매 성향 분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그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적용 영역을 다시 한번 이제 한 기업의 그 부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세일즈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그런 적용 가능 그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그 대고객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이메일을 통한 그 고객의 어떤 그 문의나 또는 컴플레인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이메일을 보고 어떤 부서에 이걸 보내야 되는지를 분류하는 그런 담당자가 있는 그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콜센터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이걸 또 분류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수작업으로 많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AI 모델을 통해서 분류하는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메일이 접수가 되고 그 접수된 이메일을 로봇이 이메일 그 AI 모델 쪽으로 보내고 AI 모델이 이메일을 분류해 가지고 이메일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런 AI 그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해서 이게 어떤 부서에 온 그 문의사항 또는 컴플레인인지 그걸 또 분류해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이 이메일 상에서 있는 그런 키워드를 분석해서 어떤 종류의 그 FAQ 그 질의사항이나 또는 이제 불만사항이 가장 많았는지 이런 것도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이제 이 텍스트로부터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텍스트로부터 이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 분류해서 그 적용한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이력서 분류 데모가 있고요. 옆에 데모 화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이 방송으로 이 영상을 틀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더라고 전에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영상을 틀지는 않을 건데요. 저 자료를 보내드리면 이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드리면, 그 이력서가 보통 이제 이메일로 이력서가 오든지 또는 전달된 이력서를 그 HR 담당자한테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이력서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직종에 어플라이 한 건지를 분류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기법을 이것도 역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텍스트 분류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이력서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설명드린 저 고객의 어떤 서비스 요청이랄지 또는 서베이 결과 뭐 이런 부분들도 AI 모델을 통해서 쉽게 분류해서 그거를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은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인지도나 또는 이제 제품 리뷰 또는 이제 고객 리뷰 이런 것들을 회사로 들어오는 이메일이나 또는 이제 SNS 상에서 있는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기업에, 그 해당 기업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SNS 상이나 또는 이메일 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건지 또는 이제 긍정적인지 중립적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분류 모델과 또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는 모델,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적용 가능 그 사례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업무를 적용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한 6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그 호주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 업무에 이 적용한 사례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실제로 그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대출 업무 승인 절차에 반영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의 생활비 사용을 분류하는 그것도 수작업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분류해서 RPA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기존에 수작업을 했던 거에 비해서 빨라지고 또 정확도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두 번째 이제 에너지 회사에서의 사례는 석유 시추선에서 데일리로 매일 그 시추에 대한 그 상황을 보고하는 그 보고서들이 이제 그 에너지 회사로 다 모이게 되는데, 이게 각 그 지역과 또는 각 나라별로 흩어져 있는 그 시추 현장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포맷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정형 문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큐멘트 언더스탠딩 이런 그 모델을 통해서 이걸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처리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서비스 회사에서의 사례는 예를 들면 이제 의료 분야에서 이제 고위험 임신에 대한 이제 진단 예측 또는 이제 저체중 임신 뭐 이런 부분들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T 기업, 프로페셔널 서비스 회사라고 해서 이제 IT 기업에서는 인보이스를 처리하는, 인보이스는 뒤에서 또 사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보이스를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인보이스 처리하는, 이것도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이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솔루션의 이제 업체에서는, 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건 이메일, 고객 이메일을 분류하는 작업에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자세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센터를 실제 활용했던 사례를 아까 이제 그 적용 가능 그 영역처럼 그 산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너럴한 기업에서 어느 기업이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사항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 쪽, 금융, 그다음에 전문 분야, 주로 이제 IT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그 볼 부분은 이제 헬프데스크 응답 같은 부분, 또는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고객 이탈, 어느 기업이나 이제 고객 이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측, 이런 게 어느 기업이나 적용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런 기법과 AI 기법을 활용해서 그 비주얼 검사, 그 품질에 대한 비주얼 검사가 가능한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는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임신 위험도 평가 이런 부분도 적용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거부 성향에 대한 예측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포장에 대한 품질 평가, 포장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재고 관리, 그리고 상품화 계획, 또 가장 이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상품 추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역시 이상거래 탐지가, 이거는 빅데이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업무를 개선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대출 승인 업무도 대표적인 AI 모델 적용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로 가면 보통 이제 그 IT 서비스 회사들이 그 입찰에 많이 응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하는 방법이 이제 그 입찰 공고가 나온 것을 쭉 서치해서 어느 입찰에 우리가 응찰을 했을 때 가장 그 수익도 좋고 또 이제 윈 레이쇼가 높은지 성공 확률이 높은지를 그 매뉴얼로 분석을 해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응찰할 거냐 말 거냐, 또는 그런 이제 입찰 공고 나온 걸 뒤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RPA와 AI 모델을 통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어떤
RFP 또 어떤 입찰에 우리가 응찰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걸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차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차트로부터 데이터를 분류해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각종 차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세계적인 식음료 업체인 펩시콜라에 이제 AI를 통해서 인텔리전트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 식음료 안에 있는 그 라벨 레이블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레이블에 있는 그런 그 표시, 예를 들면 이제 영양분 또는 영양 정보 또는 레시피 뭐 이런 부분들이 잘못 표기되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그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분류해내고 검색해서 분류해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펩시콜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례고, 요건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이제 제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제품 그 레이블에 있는 칼로리 또는 이제 맛 표기에 오류가 있는지를 탐지하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표준 정보들이 있고, 이 표준 정보에 벗어났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분류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 기법을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왼편에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제품의 그 로고 디자인이 있는데, 이 디자인이 색깔이나 또는 이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는지 됐는지 이런 걸 이제 이미지를 대조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그 병합해서 그 RPA 플러스 AI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국세청에서 이제 한 작업인데, 미국의 국방승인법에 의해서 모든 그 계약서 안에 그 통신 보안 언어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이 막대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그 사례였는데, 요걸 이제 RPA 플러스 AI를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AI 센터와 다큐멘트 언더스탠딩 그리고 이제 NLP 이런 그 AI 모델, AI 기법을 활용해서 계약 담당자가 이제 이걸 관리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많이 감소가 됐고, 특히 이제 수작업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오류가 많을 텐데 이제 오류 없이 처리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 언더스탠딩 이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고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문서 정보 추출 방법인데, 기존에 이제 그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OCR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많이 적용을 해왔고, RPA도 사실은 이제 OCR과 RPA의 접목을 많이 해서 정형적인 문서들은 많이 이제 OCR 통한 문서로부터의 데이터 추출 이런 부분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정형 문서에서는 기존에 이제 OCR 그런 그 솔루션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추출하기 아주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정형 문서들을 그 학습을 시켜서 그 어느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학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유형이 위치가 조금 다른 그 문서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의 총 과정은 첫 과정은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확정 지어주는 그런 이제 로드 텍소너미에 해당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OCR을 통해서 디지타이제이션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추출하고 출출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잘
추출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또 사람의 판단을 맡기는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사례가 저희가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이런 그 기존에 이제 OCR로 처리도 했었고 요걸 다시 DU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그 효과가 기존 하나의 과제당 그 기존 방법을 했을 때는 15멤버스 정도가 소요됐다면 지금 DU를 했을 때는 과제당 1멤버스 또는 2멤버스 정도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DU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 문서들에 대한 그 종류가 여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와 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피던스 스코어가 이제 옆에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을 통한 그 AI 적용 대상 문서 사례가 이제 아까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여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저희 UiPath에도 이제 COE가 있는데 이 COE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태스크 마이닝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태스크 마이닝을 통해서 과제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마이닝은 그 해당 그 직원의 PC에 그 레코더를 설치해서 설치해서 이제 그 로그 데이터를 AI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그 과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이걸 통해 성공적으로 인보이스 처리하는 거를 발굴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게 제가 진행을 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